오랜만에 온 손자들에게 보여주실 게 있다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봉 임기란 여사? 가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준비되셨나요? 글쎄요, 뭘 준비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봉 임기란 이상한데 여기가? 넷째 아들이 아니지. 넷째 큰아들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봉 임기란 씨의 큰아들 네 번째 자식입니다. 박성철입니다. 뭐 아무래도 할아버지한테 받은 성격이라 그러면은 좀 이해심이 좀 넓다는 거,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참을성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저는 셋째 딸 박혜영이고요. 생긴 거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성격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글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내가 볼 때 할머니가 더 이런 거에 능숙하시죠. 네. 오히려. 네. 할아버지는 약간 긴장해가지고 또박또박 이제 이북 사투리 써면서 하시게 되는 스타일이고, 할머니는 오히려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나랑 아버지랑 굉장히 성격 비슷하다고 얘기 많이 하고, 둘 다 말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비슷하다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아버지랑 그렇게 많이 교감하거나 지금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막 얘기하듯 그런 얘기 잘 못했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애들이 다 잘 컸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아버지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묵묵히 이렇게 지속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놀러 갔거든. 네. 그 할머니 첫 만남에 떠올라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상황을 적은 보내면서 금년은 우리 결혼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시는 건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는 건 몰랐고 나중에 이제 기록한다는 얘기를 알고 책으로 만든다는 그때서부터 알게 됐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한국 명천군 용산리에서 태어나셨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 제일 첫 장,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서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버지의 삶 자체가 워낙 파란만장하니까 거기서 보면 정말 만주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쭉 지금 6.25 전쟁서부터 뭐 온갖 한국사의 모든 역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잘 데가 없고 하니까 어딘가 이렇게 공동으로 자는 데서 정말 그 꿀꿀이죽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이제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굉장히 그 절박했던 그런 상황, 간절하고 절실하고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 또 정말 6.25라는 전쟁 이후에 우리의 황폐했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공계답게 아주 디테일하거나 아주 막 문학적인 표현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잘 적었고,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더 실감나게 전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세월을 이제 헤쳐나오셨다. 이게 저런 게 할머니 얘기. 할아버지의 기록들 속 많은 곳에서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당신
처, 집사람, 할머니. 문득 할머니 임기란이 아닌 사람 임기란이 궁금해졌다. 갑자기 여기 떨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나는 둘째 딸 박명숙이에요. 성격으로 보면은 할머니를 닮았다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많이 할머니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이제 화가 나면은 확 화를 불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기 만약에 5등을 하면 왜 3등을 못했냐고 혼나고 3등을 하면은 또 왜 1등을 못했냐고 그러고 혼났는데 저한테 어렸을 때 할머니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 야단을 많이 치시고 혼자서 이제 아버님이 주로 지방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자식 5을 어떻게 보면 뭐 교육시키고 관리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본래 성격보다도 더 엄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뭐 한 번도 뭐 야단치거나 뭐 매를 드신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는 악역을 본인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부담도 생기셨던 것 같고. 그 혼나가지고 한참 혼나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또 씨름하면서 이제 혼나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왜 애를 혼내느냐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10등 안에만 들면 됐지 뭘 그렇게 혼내느냐고 그럴 때 이제 실제 혼난 건 다 끝났지만 뭔가 위로를 쫙 받는 거야. 하나의 장면을 보면은 나쁜 엄마 때리는 엄마와 뭐 위로하는 아버지지만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야단 많이 치는 엄마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혼자서 자식 5을 어떻게 길렀지? 그러한 그게 굉장히 난 좋은 전혀 다른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자서전에서 명문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딱 하나만 문장을 골라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당신은 그러니까 할머니는 번개고 번개불이었고 당신은 형광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개는 벌써 형광등은 켜지지도 않았을 때 벌써 번개불은 벌써 보고 벌써 확 지나갔다는 거지. 다 밝히고 확 지나간 건 거기에 사물이 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형광불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풀한 여성으로 생각해. 근데 그 힘은 내가 생각할 때 그 원천은 엄마한테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화를 잘 낸다 안 낸다 그런 걸 넘어가지고. 뭐 완전히 공감하죠. 네, 그야말로 할머니는 여걸이신 거죠, 여걸. 파워 있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이제 버팀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할머니에 대한 기록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민가협 관련된 그 자료가 거기 있는 건가요?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민주화 가족협의회. 자세한 이야기는 막내 아들을 찾아 물어보라 하셨다. 그냥 우리 집 식구 전체에 나누면 할아버지 닮은 성격이 있고 할머니 닮은 성격이 있는데 제가 할머니 성격을 많이 닮았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 인권 운동가로서 임기란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제일 많이 들었죠. 거를 좀 묘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 이제 뭐 제가 81학번인데 이제 80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공포 정치 비슷한 그런 게 시작됐었고 대학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만은 많고 뭔가 반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목소리를 죽여야지만 했었던. 이제 86년 4학년 돼서 5월 달에 이제 조직 사건으로 집 앞에서 이제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었죠. 그때가 굉장히 그런 긴장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4월 말에 김세진 이재호라고 수민 아빠 그 친구가 분신해서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동참하였다. 그때 신철이도 여기에 동참하여 민정당사 점거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하다가 결국은 그해 6월 달인가 뭐 몇 월 달에 5층에서 이제 전두환은 물러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3번 딱 외치더니 한 사람이 붕 떨어져서 죽습니다. 목격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그 정적을 깨고선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쳐다봤더니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붕 이제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우르르 몰려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다 이제 누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사실은 노래하고 대치하던 상황이 돌을 깨서 던지고 치고받고 최루탄을 항내에서 쏘는 사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고문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모라도 그 당시 사회가 전두환 정권이 나타나서 사회가 매우 잘못돼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하물며 연일 이제 그 데모하는 자식들은 뭐 빨갱이다 뭐 이렇게 매도당하는 시기에서 당신 자식들이 그런 일을 그런 거에 연루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힌 학생이 매우 많아. 그 부모들이 경찰청 앞에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 할머니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매일 경찰청 앞에 나가서 법원, 국정원을 찾아 시위하고. 지금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외국에 무슨 소요 사태가 있다, 내전 상태다, 그보다 더 위험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몇 번씩 좀 몰려 다닐 거 아닙니까? 다니다가 보면 이제 우리 엄마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욕하면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욕 한마디라도 하면. 근데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뭡니까? 전경을 향해 가지고 욕을 퍼부시는데 아우 걸쭉하기 그지없어요. 네. 이미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났을 때 어머님의 위치는 한 운동권 학생의 연약한 모성에 기댄 한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당함과 그다음에 인권을 바로잡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활동가였고 명성을 갖고 계셨고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박신철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신철이 엄마의 그 신철입니다 그러면 아 네가 그 신철이구나. 임 회장님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그냥 아주 맨 일선에 쓰셔서 전국 어느 교도소 안 가보신 데 없이 다 가셔서 싸우셨어요. 인권운동이라는 넓은 범위 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래로 처음 그 정부 훈장으로 제1회 인권 훈장을 만들어서 수상식을 했대. 그때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그 임기란 씨를 선정하는 데서 아무도 잡음이나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 1호인 몽년상을 받았다. 그 이후에 사실은 18년 동안이나 전국의 교도소, 법원 찾아다니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간 그 학생들 풀어달라.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비민주적인 처사, 그거를 교도 행정을 개선해라. 뭐 이런 걸 갖고서는 뭐 연자농성서부터 밤샘 농성서부터 너무 많이 그 투쟁하시는데 앞장을 서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양심수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에 또 꾸준히 노력하셔서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인권 훈장까지 받으시잖아요. 이상 이들을 매일 그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50년보다도 더 의미 있는 새로운 50년을 어머님께서 스스로 일구어서 보내셨던 것 같고, 뭐 할머니가 나중에 나이 드셔서 민가요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강인함과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집에 있으시면서 그 민가요 활동 그렇게 전국을 쩌렁쩌렁하게 할 만한 에너지를 가졌던 사람이 그런 활동 못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어. 가정 환경 때문에 뭐 애 보느라고 일을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병에 시달리더라고. 자기의 그 열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 엄마가 그런 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힘들어 하셨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신 게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명분도 있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설패하라! 하나, 둘, 셋, 이제 할아버지도 은퇴하시면서 그 어머니 임기란 여사의 운전수로서 정말 비서로서 모든 민주화운동을 또 같이 차를 몰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할머니는 이런 드릴 같은 제일 첫 번째 뚫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근데 그 드릴이 그냥 뚫고만 나가면은 그건 사실 큰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드릴로 나갔던 그 구멍을 점점점 더 넓히고 깔끔하게 하고 보강을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끔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아버지가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버지랑 성격이 너무 달라갖고 둘이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와서 성격이 다른 건 다른 거지만 둘이 평생 함께 살아온 동지라 애증이 얽혀서,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를 엄청 의지하고 아버지도 엄마를 사실은 굉장히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읽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느 분? 지금도 쓰고 계시대?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셨고 우리는 동행했다. 오늘은 하늘이 푸른 날이다. 매일 할머니를 보러 가는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사실 한장 아파가지고 할 때는 할머니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 보면 아주 안타깝고, 또 한때 과거의 기억이 다 없어진 때가 있었어.
그때는 아주 참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 손 달아졌어. 이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네. 손에 살이 붙었어. 행동 가셨던 할머니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짐작이 되셨을 때 할아버지는 어떠셨을까? 그리고 당시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에 남기셨을까? 기록을 못했어. 전혀 할머니가 누워 있으면서부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소위 말하면 어떤 이것을 기록에 남겨둬야 되겠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보담도 어떻게든지 잘 병이 나아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생각만 했지. 그런 딴 생각은 내가 못했거든. 군대 시절인가요? 군대 시절. 어디서 이렇게 모였나? 제 집이요.